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상급시험 대비 학습 이론 강의 들어갑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학습 장애입니다. 동그라미 2번 학습 장애가 있죠.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학습 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확인 학습에 보시면 뭐 좌뇌, 우뇌, 우리가 이제 좌반구, 우반구 이야기했던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시 증후군이란 것도 시험에 출제가 됐네요. 그 다음에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아시죠? 이거는 ADHD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뭐 학습 방법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나오는 것들은 뭐 그리 많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한 문제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 자, 학습장애의 정의를 좀 보죠. 정상 또는 정상 이상의 지능지수를 보여주고 우리가 이제 지능지수가 정상이어도 학습장애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서적 또는 사회환경적 문제가 없음에도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아이를 학습장애 아동이라고 하죠. 2번 별표 치시고요. 시각장애라든지 청각장애, 운동장애, 지적장애, 자, 자폐성 등으로 인한 끊어요. 학습 결손이라든지 환경, 문화, 경제적 결핍으로 인한 학습 결손은 끊어요. 이런 것들은 학습장애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시각장애에 의해서 학습이 결손될 수 있고 청각장애에 의해서 학습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학습장애에 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환경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업 성취도가 떨어졌을 때를 학습장애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어떠한 장애나 자폐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학습 결손이 일어나거나 또는 이제 빈곤해가지고 학습을 하지 못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학습 결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거를 학습 장애라고까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2번 학습 장애 원인을 보면 학습과 관련된 뇌 기능의 특정 영역이 결함을 보이거나 그러요 발육 지연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천성 뇌 손상이라든지 유전적인 원인이라든지 신생아 초기 영양 실조라든지 신경학적 문제 등으로 인한 것이 바로 학습장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보충을 보면 학습장애란 말씀드렸죠. 정상 또는 정상 이상의 지능지수를 보여주고 정서적이나 사회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어요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증상입니다. 학교에서 학습에 참여하는데 기본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읽기부터 가로요. 읽기, 쓰기, 세마기 등 가로 닫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세 가지에 주로 이제 장애가 있는 건데 기술을 익히는데 이러한 기술을 익히는데 문제를 가져오는 학습 장애가 아동기 후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아동기 후기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라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학습 장애는 정신 지체, 다른 말로 지적 장애라고 하죠. 지능지수 70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데 정신 지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끊어요. 시력이나 청력과 같은 장애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고 3번 지문 별표. 이것은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여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발생하는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학습장애는 언어 문제라든지 시각과 인식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운동장애라든지 과잉행동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장애는 읽기, 산술, 세마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쓰기를 평가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시행된 표준화 검사가 있습니다. 뭐 학업 성취도 검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나이, 학교 교육 그리고 지능에 비해 기대되는 수준보다 성적이 현저하게 많이 떨어진다면 우리가 이것을 학습장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학습장애는 뭐 읽기라든지 쓰기라든지 세마기 이런 것들에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학습장애라고 나와 있습니다. DSM-5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습장애 아동의 특성을 보면 주의가 산만하죠. 기억장애가 좀 있고요. 지각장애를 보입니다. 말로 표현하고 타인의 말을 이해하는 기술에 결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표현성 언어라든지 수용성 언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읽기 장애, 쓰기 장애, 수학 장애, 세마기를 잘 못하는 거죠. 학습에 대한 낮은 동기 유발 이런 것들이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격성이나 학습 회피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공격성은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 밖에도 과민한 행동과 마음을 졸이는 모습, 조화와 균형의 결핍, 집중성의 결여, 산만함. 산만함이 있다는 것은 주의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산만함과 비조직성,
그 다음에 수행력과 과제 완성력의 결여, 과목 간의 불균등한 수행, 이런 것들이 바로 학습장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학습장애는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세요. 밑줄 친 부분이 있었죠? 유사합니다.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나 운동장애나 지적장애, 자폐 등으로 인한 학습 결손은 학습장애가 아니라는 거. 환경이나 그 다음에 문화나 경제적인 결핍, 빈곤을 말하겠죠. 이런 거로 인한 학습 결손이 곧 학습장애는 아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 학습을 보면 좌뇌와 우뇌의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뭐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좌뇌는 가로, 언어, 논리, 판단, 부분지각, 오른쪽에 운동, 오른쪽에 동그라미. 자, 되뇌 편제와 생각나시죠? 반대 부위의 운동을 통제한다 라고 했습니다. 감각 역할을 담당하고 끊어주세요. 우뇌는 감성, 공간지각, 창의력, 전체 지각, 왼쪽에 운동감각, 왼쪽에 동그라미요. 반대쪽에 대뇌 편제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아셔야 됩니다. 언어적인 영역, 분석적인 능력은 좌뇌고, 예술적인 능력은, 공간적인 능력은 바로 우뇌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무시 증후군이 있습니다. 조금 느낌은 오셨을 겁니다. 무시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우반구 중요합니다. 우반구, 우뇌 손상 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인지장애입니다. 인지장애 밑줄이요. 자, 뇌병변 반대측에 의미 있는 자극을 제시했을 때 이 자극에 대한 감지를 못하거나 밑줄이요. 이게 무시입니다.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반구의 손상이니까 좌측이겠죠. 이 좌측에 의미 있는 자극을 제시했어요. 그럴 때 이 자극을 감지 못하는 겁니다. 우반구 손상 환자에게 검사자가 환자의 왼쪽 동그라미, 왼쪽에 서서 말을 걸 때, 오른쪽에 서서 말을 걸 때보다 훨씬 더 반응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무시증후군입니다. 환자의 왼편에 어떤 물건을 놓고 그 물건을 잡게 하였을 때 잘 찾지 못하거나 손 움직임이 느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단 이와 같은 반응 장애가 기본적인 감각 장애, 운동 장애 때문이 아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자극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반응을 손을 들게 하였을 때 그 반응하는 손은 심한 마비가 있다면 당연히 반응을 못 하겠죠. 이와 같은 경우를 무시증후군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반구에 문제가 있어서 왼쪽에 이제 반응을 보는데 왼쪽에 편마비가 왔어요. 이거는 마비죠, 마비. 이건 마비 증상으로 해서 반응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무시증후군이라 하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시증후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작성하겠습니다. 무시증후군은 우반구 손상이라고 꼭 쓰시고요. 우반구 손상, 가로 열고 좌측 반응, 좌측의 반응 정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무시증후군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반응이 떨어졌으니까 인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장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서 해볼까요? 앞에와 그림을 똑같이 그려보면, 자, 여기 보고 있으니까 여기가 우측이 되겠죠. 여기가 우반구가 되고 여기가 이제 좌반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반구는 이쪽에 있는 좌측을 통제한다 그랬어요. 좌측의 운동 기능을 통제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죠. 자, 이랬을 때 이 좌측에 있는 이 부분의 반응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무시증후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1번과 2번과 3번 정도만 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DHD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첫 번째 밑줄 친 거 별표, 주의 산만의 동그라미 1, 과잉행동의 동그라미 2, 충동성의 동그라미 3, 부주의의 동그라미 4입니다. 주의 산만이 부주의와 조금 연관성이 있겠죠? 자, 주요 증상은 과업 수행에 실패를 보입니다. 교사나 친구들과의 대화를 청취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고요. 주의가 산만합니다. 교사의 수업에 주의 집중이 어렵겠죠.
충동적인 행동 양태를 보이고요. 수업 진행을 위해서 지나칠 정도로 과도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교실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차례 지키기를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력 결핍 및 광행동 장애는 DSM-5에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 정신 질환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황 장애가 나와 있는데요. ADHD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적어 보면 그냥 ADHD라고 할게요. ADHD는 특징만 아시면 됩니다. 부주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주의 산만이라고 하는 거, 주의력 결핍이니까 주의 산만성이라고 하죠. 산만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충동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충동성. 그 다음에 과잉행동장애잖아요. 과잉행동장애. 그래서 과잉행동 가로 열고 과잉성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주 증상, 주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증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공황장애 들어갑니다. 공황장애를 많이 아시죠? 정의는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 증상에 가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즉, 공황 발작이 주요한 특징인 질환입니다. 공황 발작은 극도의 공포심이 느껴지면서 심장이 터지도록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땀이 나는 등 신체 증상이 동반된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극도의 불안 증상을 말합니다. 공황 발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공황장애는 광장공포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광장공포증은 가로 백화점 같은 공공장소에 혼자 놓여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광장공포증이라고 합니다. 광장공포증이 동반된 공황장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상입니다. 첫 번째 공황 발작은 흥분, 신체적 활동, 성행위, 감정적 상처 등에 뒤따라서 생길 수 있으나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흔합니다. 증상이 발생하면 보통 10분 안에 증상의 정도가 최고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공황 발작이 나타나기 전에 반복해서 일어났던 사건이 있다면 커피를 마셨다든지 술을 마셨다든지 담배를 피웠다든지 수면 변화나 식사 변화나 과도한 조명 등이 있은 후에 발작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조건에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주요한 정신 증상은 극도의 공포, 동그라미 1, 극도의 불안 증상이라 했으니까 극도의 공포에 이를 것 같은 절박한 느낌입니다. 보통 환자들은 이러한 공포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혼돈스러워하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빈맥, 빠른 맥박, 빈맥이나 심계항진이나 호흡곤란이나 발한과 같은 신체 증상, 자율신경계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대개 발작은 20분에서 30분 지속되고 1시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기 불안이 또 다른 주요 증상이 되는데요. 한번 발작을 경험하게 되면 다음 발작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러한 것들을 예기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심장과 호흡 문제와 관련된 신체 증상이 공황 발작 시 환자가 가장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5에 1명 정도는 공황 발작 시 실신, 즉 기절을 하기도 합니다. 공황 발작과 흔히 동반되는 광장공포증은 자신이 남에게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소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공포증을 말합니다. 번잡한 거리나 번잡한 가게나 밀폐된 공간, 터널이나 다리나 승강기 이런 곳이죠. 밀폐된 차량, 지하철이나 버스나 비행기. 밀폐된 차량에 가거나 이용하는 것은 반드시 친구나 가족과 동반하려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아예 집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공황장애 아시겠죠? 공황장애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매스컴에서도 많이 들으신 바가 있을 겁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공황장애보다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하는 건데 정의를 보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람이 가로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 가로 닫고요. 이러한 심각한 외상성 사고, 이러한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끊어요. 그 사건의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의 동그라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증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주된 증상은 충격적인 사건의 재경험과 끊어요. 이와 관련된 상황 자극에서 회피하는 행동을 보인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1은 재경험에 쓰시고 회피에다가 동그라미 2를 쓰면 됩니다. 질환은 사건 발생 1개월 후 심지어는 1년 이상 경과된 후에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환자는 해리 증상이나 공황 발작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해리 증상은 기억 상실을 말합니다. 환청 등의 지각 이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연관 증상으로는 공격적인 성향, 충동 조절 장애, 우울증, 약물 남용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집중력이나 기억력 저하 등의 인지기능 문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말 그대로입니다. 외상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재경험이나 회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스트레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 장애 간단하게 또 보죠. 자, 공황 장애는 극도의 불안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극도의 불안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개 이제 공황 발작이라든지 광장 공포증이 동반됩니다. 동반되는 경우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 공황장애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었습니다. 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데 이것을 PTSD라고 했었죠. PTSD, 포스트 트라우마 스트레스 디스오더라고 말합니다. 자, PTSD의 내용은 첫 번째가 외상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외상 사건은 아주 거기 나온 대로 첫 번째 나온 대로 상당히 큰 심각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각한 사건, 전쟁이라든지 아무튼 뭐 어떤 큰 사고 이런 것을 직접 목격했다든지 어떤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것들을 재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재경험하게 된다. 거기 보면 2번 증상에 보면 증상에서 충격적인 사건의 재경험과라고 했어요. 자, 충격적 사건의 재경험입니다. 충격 사건의 재경험.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스트레스가 나타나고 그러면 여기에서 회피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회피 증상. 자,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준다면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준비할 것은 이거 하나, 이거 둘, 이거 셋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학습장애 학생을 위한 학습 방법이 있는데요. 통합교육, 전략훈련 이런 것들로 한번 해볼게요. 자, 통합교육 많이 들어보셨죠? 학습장애 학생들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요. 일반 학급에서 일반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게 하는 것을 통합교육이랍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전략훈련입니다. 학습장애 학생들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교수 처치로서 학습하는 방법, 즉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학습 전략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거를 말 그대로 전략 학습이라고 말합니다. 자, 실력 따지기 내용이 나옵니다. 학습 방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벨타이머의 생산적 사고 학습이 나오는데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학습 방법을 보시면 집중법이 있고 분산법이 있죠. 집중법 동그라미, 분산법 동그라미. 이 분산법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별표. 그 다음에 두 번째 반가로 이번에 보니까 전습법하고 분수법이 있습니다. 전습법의 동그라미, 분수법의 동그라미. 분수법에 별표를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연습의 원리가 있는데 연습의 원리에서 제가 7번과 8번에 밑줄을 쳐놨습니다. 별표를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학습 시간에 따른 분류를 보죠. 시간의 동그라미요. 이거는 집중과 분산이라고 하는데요.
학습 내용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의 가로요. 자, 이게 바로 집중법이라고 말합니다. 시, 산문, 유의미 철자의 기억 등 자료가 쉽고 짧은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료가 쉽고 짧은 경우에 가로요. 깊은 사고와 광범위한 탐색을 요구하는 학습 과제인 경우입니다. 적극적인 전이가 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이 적극적인 전이는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전이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 틀리니까요. 그 다음에 학습하기 전에 준비 운동이 필요한 경우, 학습 자료가 의미 있고 생산적인 경우, 잘 알고 있거나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학습 자료일 경우 등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학습해야 될 때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에 가로치십시오. 이거는 집중법이 좋겠죠. 자, 분산법은 뭐냐? 일정한 휴식 시간을 사이에 두고 끊어요. 몇 회로 나누어 학습하는 방법이 됩니다. 학습 과제의 유의성이 없는 경우, 학습 과제나 작업량이 많은 경우, 많은의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학습 내용이 복잡의 동그라미, 학습자의 수준에 비해 어려울 때의 동그라미, 학습의 초기 단계인 경우, 학습자의 준비도가 낮고 동그라미, 노력과 시간의 투입이 많이 필요한 경우, 무의미 철자나 숫자의 기억 등 가로 자료가 길고 어려운 경우 가로 닫고요. 자, 여러분 학습량이 많대요. 과제량이 많대요. 그리고 아직까지 학습자의 수준이 낮대요. 그리고 초기랍니다. 그리고 자료가 길답니다. 어렵답니다. 그럼 이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것들은 중간에 한번 쉬어줘야 됩니다. 일정 기간 휴식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것들이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분산법을 많이 쓴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은 보세요. 45분 정도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쉬죠. 그리고 또 수업을 하죠. 이런 것들이 다 분산법이에요. 분산법에 해당된다. 학습 과제의 양에 따른 분류입니다. 양의 동그라미요. 전습법과 분수법이 있습니다. 좀 느낌은 오시죠? 전은 온전 전자가 되겠죠? 분자는 나눌 분자가 되고, 따라서 학습 과제를 가로 하나의 전체에 묶어서 가로 닫고요. 하나의 전체에 묶어서 학습하는 방법을 전습법이라고 합니다. 망각이 적고 반복이 적으며 그 다음에 병합, 연합작용이 생기고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전체로 묶어서 하는 것이니까 지능이 높은 경우나 고학년의 경우 가능하겠죠. 연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가능하겠죠. 논리적인 순서가 뚜렷하고 구조화가 잘 되어 있는 학습 과제는 전체로 묶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수법입니다. 학습 과제를 가로 몇 부분으로 나누어 가로 닫고요. 그러니까 양을 전체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분량을 나누는 거죠. 자, 몇 부분으로 나누어 조금씩 학습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주의와 집중력의 범위가 좁아서 연습에 초기 저능아, 조금 지능이 낮은 아이들, 그 다음에 끈기 없는 아동, 저학년, 내부적 연관성이 적고 무의미한 자료이거나 길고 곤란한 자료일 때 분수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순수한 분수법, 점진적 분수법, 반복적 분수법이 있는데 이건 참고하셔도 됩니다. 교재의 각 부분 A, B, C를 따로따로 학습하고 일정한 수준에 달하면 각 부분을 전체로 학습하는 것을 순수한 분수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A 부분과 B 부분을 따로 학습하고 일정한 수준에 달한 다음 A와 B를 하나로 하여 학습하고 그 다음에 C 부분을 하는 것이 점진적 분수법이라고 합니다. 반복은 A 부분을 먼저 학습하고 나서 A와 B를 함께 학습하고 그 다음에 A, B, C를 함께 학습하는 거다. 따라서 A를 계속 누적시키는 거죠. B를 했으면 또 B를 누적시키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 분수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집중과 분산, 그 다음에 전습과 분습의 개념만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학습의 원리를 좀 보죠. 학습자에게 연습의 필요성을 알도록 하는 게 좋고요. 연습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시키고요. 학습의 결과, 진전 상태를 옳게 이해시키고 개인차를 고려해서 연습시키는 게 좋습니다. 학습 자료의 내용을 분석해서 그에 맞는 연습 방법을 해서 연습을 시키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앞에 어떤 경우에 적합한 것인지를 다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맞게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연습 목표를 성취하려는 동기를 갖도록 지도하고요. 자, 7번. 분산적 학습일 때는 분산적 학습이 뭐죠? 왼쪽에 휴식 기간을 주고 또 공부하는 거. 이럴 때는 전습법을 사용하고 끊어주세요. 집중적인 학습법일 때는 분수법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 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학습량을 나누어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분수법이었잖아요. 일반적으로 집중법보다는 분산법이 효과적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중간에 쉬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학습의 패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분산법이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연습 기간이 짧은 것이 보다 큰 학습량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노력을 할 때 시간이 짧을 때 이걸 연습 기간이라 했잖아요. 이럴 때 큰 학습량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학습량을 보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습 기간이 길수록 휴식 시간이 긴 게 좋죠. 자, 공부를 2시간 했다 그러면 휴식 시간을 10분 주다가 20분 정도 줘야죠. 오랫동안 집중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짧은 연습 시간과 짧은 휴식 시간은 학습 과제 도입 단계에서 유의하며 도입에 동그라며 그 다음에 학습의 정도와 성질에 따라서 점차 단계적으로 연습 시간을 연장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30분 정도 공부를 한다. 30분에서 35분 정도 공부를 한다. 그리고 쉬는 시간도 한 10분 정도 쉰다. 이것들은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처음 도입할 때 이렇게 쓰는 게 좋고 점점 더 그걸 조금 학습량을 늘려가는 게 좋겠죠. 새로운 학습 과제는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학습자에게 소개되어야 합니다. 새로운에 동그라며 새로운 것을 많이 줘버리면 부담스러워하죠. 학습하는 사람이. 그래서 새로운 학습 과제는 소량으로 학습자에게 소개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연습의 원리, 다른 말로 학습의 원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학습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것도 보죠. 우리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첫 번째가 학습 시간에 따라서 나누었다라고 했죠. 자, 두 번째는 학습의 양입니다. 학습의 양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자, 학습 시간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는데 집중법이 있고 분산법이 있다. 양에 따라서는 전습법이 있고 분습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중에서는 분산법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쉬는 시간 없이 계속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일정 시간 쉰 후에 학습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분산법이라고 했어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쉬는 시간 없이 했느냐 쉬고 나서 했느냐 그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되게 이제 여기 분산법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분산법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학습의 양에 따라서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학습하는 것입니다. 전수법. 그 다음에 분수법이 있다. 이 분수법은 일부분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학습하는 것을 우리가 분수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학습의 원리에 7번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분산적인 학습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수법, 그러니까 첫째 줄에 전수법이란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분산법으로 할 때는 일정 시간 쉰 다음에 할 때는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전습법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자, 반대로 자, 집중법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집중법은 분수법이 좋아요. 쉬는 시간 없이 계속 공부할 때 전체 학습 과제량을 많이 해버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 없이 계속적으로 할 때는 일부분을 따로 나누어서 학습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분수법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 뒤에 있는 부분들을 잘 기억하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화 되는 것이거든요. 자, 전수법과 분수법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학습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학습의 수준이 올라온 학생이 있고 학습의 수준이 좀 낮은 학생이 있잖아요. 그러한 학생들마다 어느 정도의 조금 효과적인 부분이 다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이 집중법, 쉬는 시간 없이 계속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학습자의 준비도가 높은 경우죠. 학습자의 준비도가 높은 경우에 유리하다. 이런 방법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분산법. 일정한 시간을 쉰 다음에 하는 거. 이거는 이제 학습자의 준비도가 낮은 경우입니다. 준비도가 낮은 경우에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학습하는 거 있죠. 이것은 학습 수준이 높은 학생에게 유리하고 반대로 나누어서 일부분을 나누어서 학습하는 것은 학습 수준이 낮은 학생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벨타이머의 생산적 사고학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6번의 별표를 쳐주시고요. 여러분, 벨타이머 하면은 형태주의 심리학자입니다. 벨타이머 형태주의 심리학, 게슈탈트 아시죠? 그걸 말하는 건데요. 학습 과정 분석에 따르면 아동들은 모두 문제를 좀 더 좋은 형태로 재구성했다. 형태 심리학에 있어서 학습자가 주어진 상황에서 지각하게 되는 애매함의 정도는 처벌이나 보상보다는 학습을 증진시키는 데 더 많이 작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주어진 상황에서 지각하게 되는 애매함의 정도, 이런 것들은 처벌, 보상, 이것보다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이 형태주의 심리학은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자, 3번 들어갑니다. 학습자는 보상과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닌 끊어요. 인지적 조작에 의해서 애매성을 줄이는 동기를 유발받게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형태주의 심리학, 인지학습입니다. 따라서 인지적 조작에 의해서 애매성을 줄이는 겁니다. 자, 벨타이머는 기계적 암기를 위주하는 학습은 우리가 이걸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라 하잖아요. 이런 학습은 학습자가 사실과 법칙을 이해하지 않고 배우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므로 기계적 암기 학습의 전이는 상당히 제한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끊어요. 형태주의 원리를 기초로 사고하면 제시된 것들의 관계와 의미를 재구조하여 생산적 사고를 유도해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형태주의 심리학에서는 인지를 강조하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계나 의미를 인지적으로 재구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생산적 사고를 한다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무조건적인 교육이 실행되어 온 사회에서 이러한 연구는 곧 교육 현실을 더욱더 발전시키게 되는 큰 계기를 마련하고 학습자나 교사 입장에서는 서로 내용을 보다 용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생산적 사고는 뭐냐? 과거의 경험을 이용하여 미지의 새로운 결론이나 새 발명을 이끌어내는 사고 과정을 생산적 사고라고 합니다. 생산적 사고를 창조적 사고, 산출적 사고라고도 하며 사고 과정은 대체로 문제 발생을 초기 단계, 해결을 종결 단계로 하는 일련의 심적 과정인데 이 중간 과정에서 수단으로 이용되는 기존의 획득한 지식, 경험이 변모됨으로써 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의 경험을 이용하여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획득한 지식이라든지 경험이 변모됨으로써 새로운 결론이나 문제 해결이 가능해지는 경우를 생산적 사고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베르타임은 형태주의 심리학자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 사람의 생산적 사고학습입니다. 생산적 사고학습. 이 생산적 사고학습은 거기 있는 대로 맨 마지막에 창조적 사고라고 했습니다. 창조적 사고의 산출,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데요. 이 베르타이머의 이 형태주의 심리학에서는요, 기계적 암기식 교육보다는 어떠한 의미, 관계에 대한 이해가 생산적 사고를 유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할 것은 생산적 사고의 학습, 즉 창조적 사고의 산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기존의 경험이라든지 기존의 지식을 활용합니다. 활용을 해서 여기에서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새로운 결론, 문제 해결이 가능해지게 하는 것을 생산적 사고 과정이라 했고, 밑줄 친 부분에 보면 새로운 결론을 끌어내는 사고 과정이라 했습니다. 이거죠.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도출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의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을 활용해서요. 그렇다면 이것을 활용해서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도출해내려면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의미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바로 이해 위주의 학습이 필요하다. 이해 위주의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지를 활용하는 거죠. 인지 전략이에요, 인지 전략. 인지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고, 베르타이머의 생산적 사고학습이 무엇이냐? 기존의 경험에서, 기존의 지식에서 새로운 문제 해결이나 결론을 이끌어내는 창조적 사고의 산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르타이머의 생산적 사고학습은 제 기억에 많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기타 이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